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글로벌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번에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대형 은행들까지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피치의 크리스 울프 애널리스트가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행 영업 환경 등을 한 단계 내리면은 모든 개별 은행의 재무 기준을 이제 재조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기준금리를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은 은행업의 수익률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이제 재확인한 건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임박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내년에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과 또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그런 태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울프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디서 멈출지 사실상 모른다. 은행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은행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고금리 환경에서는 디폴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폴트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바로 이 고금리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등의 위험이 언제나 있는 것이다라고 이번에 이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또 경고를 한 것이죠. 네, 사실 이 피치가 은행 영업 환경 등급을 한 단계 내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내린다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보다 또 낮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투자 부적격 수준의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최악의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등급의 은행들보다 낮아지게 되면 특정 은행이 영업 환경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은행 등급도 강등 가능성이 연차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모든 동종기관 등급의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대형 투자 은행들의 그런 등급의 강등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단순히 이제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로 등급이 이제 강등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심할 태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짚어보고 있는 이 대형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때 국내 은행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이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이 과연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울프 애널리스트는 반드시 강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향후 10년간은 AA 정도는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은 좀 약간 분석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주는 피치의 경고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지분을 7년 만에 일부 매각해 투자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이 뭔가요? 네, 좀 깜짝 놀란 소식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ASML인데 이 3조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투자액을 많이 늘렸던 그런 초격차 전략을 이제 시도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ASML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상반기 반도체 부분에서 8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 최대 수준이 25조 3천억 원 정도의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ASML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3조 원을 다시 또 투입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연구개발에만 뭐 14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불황일수록 재고가 쌓여 있을수록 더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ASML이 어떤 회사인 건가요? 슈퍼갑이 아니고 슈퍼을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세계 최대의 노광 장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광 장비는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직접 회로를 프린팅하는 핵심적인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을이라고 불리고요. 이 장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기업의 점유율 변화가 생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중요성을 알고서 2000년 초반부터 초미세 반도체 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협력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3조 원의 그런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을 일부 이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UP 노광 기술은 인공지능과 5세대 그리고 이동통신 등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와 이 회사의 어떤 협력 관계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이 슈퍼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ASML 외에도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 주식과 그리고 국내 종합장비 회사 SFA 주식도 각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현금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이제 매각을 했을 때 한 1,150억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자금들을 어디다 이제 투입하느냐? 아무래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경기 평택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에 들어가고요. 또 천안의 패키징 라인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텍사스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투자 확대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이 업황에서 이제 하반기 반등할 것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좀 더 늘려가겠다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인지하셨습니다만 6월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하이닉스와 맞물려 가지고 한 50조 원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의 이제 약세 흐름을 이 점에서 이제 넘기 좀 어려운 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첫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에 10월까지 코스피에 입상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예심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이제 거래소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위원회가 이제 18일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추진할 가능성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 영업 이익 등을 과연 이게 실적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지금 현재 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상 손익 검증이 좀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심사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을 목표로 지금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코스피 올 첫 대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2조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01년도에 이제 4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을 때는 기업 가치가 이제 4,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1조 원 이상의 몸값을 이제 인정받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죠. 국내 시장 점유율 구동의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올해 초에 식음료 산업에 특화된 그런 로봇을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은 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정도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올 1분기도 106억 원의 매출을 보여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5% 정도 늘어났는데 2분기는 아직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 10% 정도는 성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산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 적자 기업인데 2조 원 가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좀 미래의 가치를 좀 당겨서 보고 있는 건데요. 협동로봇 양산을 시작한 2018년부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그런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누적 영업손실액도 지금 611억 원 정도 이렇게 지난해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할 때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2조 원이라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대어인데 대어를 막상 청약을 하고 공개를 했을 때 주가가 좀 떨어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팹리스 이제 대표적인 주자였던 파두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파두가 이 상장 첫날 급락하면서 공모가를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뭐 대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점이 약간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가치를 좀 많이 알리겠다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에 홍보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해 6,600억 원에서 2026년까지 1조 9,300억 원. 그래서 이 평균 한 27%, 28%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는 행보를 가고 그에 따라서 2조 원 이상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두산 로보틱스 입성을 할 경우에 두산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위의 시장 점유율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대만, 일본, 중국에 이어서 5위 규모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지분을 90.9%나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여서 1억 5천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두산의 적정 기업 가치는 최소 2조 6천억 원. 지금은 두산의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게 되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두산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프리미엄 모델인 S와 그리고 X의 가격을 1만 달러 낮춘 준고급형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10,000달러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 한 1,300만 원 정도인데요. 준고급형 모델을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지만은 이익률 감소에 따라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 안 좋군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반응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모델 S 스탠다드 레인지는 78,490달러, 모델 X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은 84,090 달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델 S와 X에 비해서 10,000달러 정도 기존 것보다 이제 낮아진 그런 가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을 내렸지만 근데 성능도 같이 내려간 건가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모델 성능을 좀 알려주시죠.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네. 겁니다. 이제 준고급형 모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급형과 고급형 사이에 비어 있는 그 고객을 이제 공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와 Y 그리고 고급형 모델인 S와 X 사이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델 S의 주행거리는 최대 405마일인데 스탠더드 레인지 버전은 최대 320마일. 모델 X의 주행거리도 348마일에서 269마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모델을 동등하게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주행거리와 성능을 제한시켜가지고 준고급형으로 인위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좀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이제 단가를 낮춘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결국 테슬라가 올 들어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기보다는 새로운 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설왕설래할 수가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벌이는 치킨 게임과 같은 맥락 때문에 이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고급형 모델 판매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뭐 저가 할인을 하다가 또 준고급형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1만 달러 정도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데,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판매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늘려서 뭐 실적을 이제 향상시키겠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기존보다는 낮은 이익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낮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테슬라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